오늘은 일제강점기와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강제 이주와 차별 그리고 많은 역경을 겪은 동포들이죠. 고려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고자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월곡 고려인문화관의 김병학 관장님을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려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그때 우리들을 지칭하는 명칭은 고려인, 고려 사람으로 하자. 조선이라는 이 명칭이 붙은 것들이 다 이제 고려로 바뀌게 됩니다. 1914년에 고려인들이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산 것이 첫 번째 물결이라면 또 스탈린 정권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집단 강제이주 당하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주 물결. 스탈린이 사망하고 나서 1956년부터 스탈린 격하 운동을 벌이면서 고려인처럼 강제이주 당한 민족들한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주면서 이제 자유롭게 분산 이주를 하게 된 게 이제 세 번째 이주.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죠. 붕괴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널리 분산되는데 이제 연해주와 우리나라로 이제 많이 이주하게 되는 게 이제 네 번째 이주. 네 번째 이주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제시대 때 항일 무장투쟁의 4대 영웅, 이제 연해주 지역의 홍범도 장군과 김영천 장군, 중국 지역에서 김좌진 장군과 지청천. 김영천 장군은 원조 김일성으로 알려져 있죠. 연해주에서 이분이 백마를 타고 이렇게 지휘를 했는데 백마탄 김 장군으로 알려졌어요. 김일성이 내려와가지고 내가 그 백마탄 김 장군이요. 그렇게 해서 김영천 장군 이름을 도용한 이런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1920년대가 되면 연해주 지역에서 항일운동도 성격이 좀 변하잖아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좀 어떻습니까? 항일운동이 정말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게 이제 1918년부터 22년. 예. 그때는 이제 무장투쟁,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외세 간섭권을 몰아내야 되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 1922년 10월 25일에 일본군이 마지막으로 이제 연해주에서 철병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사실은 1년 전부터 러시아 정부와 계속 협상을 했죠. 예. 이 과정에서 고려인들의 항일 무장투쟁을 금지시키는 조건을 달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물러간 뒤로 그 이듬해부터 바로 이제 러시아에서 무장 해제를 다 당하죠. 그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고려인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문화적인 항일 투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문화운동으로 전개되는데 그때 러시아에서 그것은 금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지식인들이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지도자들은 대개 이제 집단농장의 지도자가 되고 또 다른 지식인들은 이제 문화적으로. 근데 문화적으로 항일 투쟁을 하기가 참 좋았던 것이 그때 우리 많은 학교가 설립됐고 예. 또 많은 극장들 그리고 신문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작품을 쓰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문화적으로 항일 투쟁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1928년에 포석 조명희. 이분은 우리 그 카프 작가였는데 1928년 여름에 낙동강이라는 소설을 쓰고 연해주로 이제 일본한테 쫓겨서 망명을 하죠. 망명한 해 11월 7일에 고려인들의 그 가장 유명한 신문 선봉신문에 짓밟힌 고려라는 유명한 항일 저항 산문시를 씁니다. 예. 근데 그 시는 일본 제국주의의 무지한 발이 고려의 땅을 짓밟은 지도 벌써 오래다 하고 길게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시가 당시에 이 고려인들의 심금을 얼마나 울렸던지 당시의 고려인들 지식인이나 학생들이 어떠한 모임에서 그 모임에서 이 시를 읊지 않은 경우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시를 모르는 이 지식인들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살았던 200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때 노인들 보면은 그 시를 그때도 외우고 있는 분이 있었을 정도로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고려인들이 당시에 그 시를 외우면서 그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이 울분을 여기서 토하면서 조국을 반드시 되찾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렇게 다졌지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 고려극장의 이 무대에 올렸던 이 희곡 작품들 보면 항일 투쟁의 희곡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초기에. 예. 뭐 동변발치산, 그리고 올림픽, 그리고 장평동의 횃불, 그리고 그 유명한 김혜운의 동북선. 동북선 같은 경우는
1935년 이제 5월에 무대에 오른 연극인데 그 연극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고려사범대학교 제1회 졸업식에도 그 2부 순서로 그게 공연이 됐을 정도인데 그것은 1920년대 북한 청진에서 웅기까지 만주나 러시아 진출에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일제가 철도를 이렇게 부설했는데 철도 부설 과정에서 이 조선 노동자들이 가혹하게 이렇게 혹사를 당하죠. 그때 이 노동자들이 이 노동을 하면서 이제 비로소 눈을 뜨게 되죠.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협력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철도가 완공되던 날 철도도 부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파업을 일으킨 이것도 고려인들 심금 울려가지고 이건 강제주 이후에도 중앙아시아 나중에 사할린의 조선극장에서까지 공연을 했을 정도로 이런 항일의 의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려인들 속에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예. 포석 조명희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호에서도 우리가 익히 좀 의미를 찾을 수 있듯이 사실은 그 당시에 모든 그 고려인들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심정을 시나 소설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돌멩이를 껴안다 뭐 이런 표현을 호로 쓰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연해주 지역에서의 항일운동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1920년대 이후에 그 연해주 지역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격변 상황 뭐 이런 걸 맞이하면서 사실은 이제 1차 이주의 어떤 과정이 마무리되고 아까 이제 크게 정리해 주신 2차 이주로 넘어가는 어떤 계기가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참 연해주에서 1923년부터 1930년대 초반 한 32, 3년도까지는 고려의 문화의 황금기였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때 어떻게 보면 아무튼 억압은 당했지만 무장투쟁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었지만 문화운동을 할 수 있어서 예. 그때 1928년에서 33년까지 380개의 민족학교가 설립이 됐고 또 1924년부터 고려사범전문학교가 설립들이 되고 1931년에 우리 한민족 최초로 고려사범대학교 뭐 우리 한반도에도 없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1932년에는 우리 한민족 최초로 우리말 전문 연극극장인 고려극장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있고 예. 그 사이에 수많은 크고 작은 모국어 신문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그 서적 발간이 이루어져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번역 그 활동도 활발해지고 그 과정에서 문학작품, 전문서적도 많이 나옵니다. 이 양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가축사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실험적인 결과를 축적하면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예. 그리고 문학작품 번역도 많이 되고 스스로 창작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 출판운동 이런 게 들불처럼 용광로처럼 끓터내었습니다. 그 시기에 또 하나는 레닌이 사실은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이 주창을 했던 게 소련 영내에 사는 민족들의 호의 평등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1918년에 그 최초의 소련 헌법이 나와요. 그 헌법에도 명시가 돼요. 거기 소수 민족들이 러시아어의 차별을 받지 않고 자기 민족 언어를 관공서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 교육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다 인정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고려인들은 자유롭게 학교 설립하고 이 모국어 교육을 하고 우리 출판을 하고 뭐 그야말로 그 어떤 지식 계몽 운동의 폭발처럼 이렇게 일어나게 됐죠. 그 과정에서 학교들도 그렇게 많이 설립되고 380개의 민족학교, 200개의 종남소. 종남소가 뭐냐면 작은 도서관이에요. 그 도서관에 또 사범전문학교, 1931년에 우리 민족 최초의 고려사범대학교, 또 그 외에도 많은 그 뭐 벼재배 전문학교 뭐 이런 학교들도 많이 설립되고 우리말 극장, 1932년 9월 9일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최초로 우리말 모국어 전문 극장이 만들어졌는데 이 극장이 지금까지 있죠. 이러한 속에서 고려인들이 또 1930년 무렵부터는 고려화 운동을 전개합니다. 예. 뭐냐면 고려화 운동은 고려인들의 어떤 사상과 이 사고방식 이런 것을 우리말로 표현을 하고 또 서구에 발달된 지적 자산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널리 보급함으로써 이 고려인들의 어떤 자결권 이런 것을 확립을 해나가자는 뜻으로 전개가 됐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에서 고려인들의 자치주 설립 운동도 또 나오는데 소련 헌법에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소수민족들이 자치주를 설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고려인들은 그랬죠.
연해주에서 항일운동할 때 적군을 도와서 얼마만큼 치열하게 목숨을 바치면서 이 나라를 지켰고,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자치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당시에 고려인이 마을들은 민회를 중심으로 사실상 위임을 해서 자치를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련 정부에서는 그게 아니었죠. 왜 그러냐면 소련 정부에서 보기에는 연해주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지역이죠.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또 중국도 인접해 있고 뭐 이러한 과정에서 고려인들이 일본과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소련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실은 비밀리에 이 고려인들을 저 하바롭스크 지역이나 북쪽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고, 비밀리에는 사실 그러고 있었죠. 그건 뭐냐면 스탈린 정권이 들어서면서 겉으로는 레닌이 이렇게 표방했던 정책을 지울 수는 없었지만 서서히 스탈린이 일국 사유주의,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다른 이 민족과 국가들은 거기에 종속하는 이러한 체제로 서서히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었던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1930년대 후반 드러나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고려인들이 아주 혹독한 탄압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제 소련의 그 정치 또 외교 뭐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결국은 강제 이주라는 고려인의 2차 이주가 시작이 된 거네요. 1937년에. 그렇죠. 예. 고려인 이주는 스탈린이 정권을 잡으면서 조금씩 내부적으로 진행이 됐다가 사실은 이제 1935년 무렵부터 예. 굉장히 이제 고려인들의 어떤 민족 운동에 대한 탄압이 대대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게 이제 소련이 지향하는 일국 사유주의.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다른 이제 민족 국가들은 러시아에 이제 종속하는, 그걸로 하니까 이제 민족의 지도자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35년 무렵부터 고려인 이 지도자들이 대대적으로 이 검거가 되고 숙청이 되고 해서 그 중에 한 2,500여 명 정도가 이 검거가 돼서 대부분이 또 처형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이것은 고려인 강제 이주의 사전 작업이었다고 볼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민족 전체를 강제 이주시킨다면 이 민족의 지도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 조직을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1937년에 정말 우리 민족 초유의 비극이라 할 수 있는 강제 이주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당시 이제 뭐 저도 우스리스크에 갔을 때 이제 뭐 그런 증언들을 그 후손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가 그 과정이 얼마나 급박했고 또 처참했는지 뭐 이런 증언들이 많이 그 이후에 나왔잖아요. 그 과정이 좀 어떻습니까? 이제 공식적인 이제 이주 명령서는 1937년 8월 21일에 소련 당시에 거기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 그리고 인민위원 의장 그 몰로토프 이제 두 사람 서명에서 시작이 되는데, 예. 이주 명령서는 이제 8월 21일에 나오고 그리고 9월 9일부터 이제 이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 뭐 한 20일 정도? 그런데 그 전에도 이제 고려인들도 집거지에 따라서 강제 이주에 대한 이 사실을 일찍 알려준 데도 있고 늦게 알려준 데도 있고 그래요. 예. 이 도시 지역은 교통이 좋으니까 거기서 도망갈 우려가 있으니까 어떤 경우는 하루나 이틀 전에 알려주기도 하고 3, 4일 전에 알려주기도 하고, 또 이제 농촌 지역은 당시에 뭐 교통이 불편하니까 좀 더 일찍 알려주기도 했는데 보통 15일 전에 알려주기도 하고 일주 전에 알려주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은 그야말로 시골 지역이어도 불과 뭐 이틀 전에 알려줘서 부랴부랴 뭐 있는 집만 싸가지고 나온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달랐죠. 그래서 이주 과정도 그랬고, 또 이주 열차에 실려서 오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이주 과정이 30일에서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9월 9일에 첫 이주 열차가 출발했죠. 그러면은 그 열차는 10월 9일에 카자흐스탄 동부도시 우슈톱에 도착을 하는데, 그때부터 수없이 그해 겨울까지 이주가 되니까 2주 과정에서 다 겨울이 되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열차 차량이 이제 화물차였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그 열차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기차가 중간에 멈추면은 부랴부랴 갈려가서 일 보고
또 뭐 그때 돈을 챙겨 가지고 온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뭐 빵을 사서 먹기도 하고 화덕을 급히 만들어서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고려인들은 어디로 이주되고 또 언제까지 간다 이런 걸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주 과정에서 불안하죠. 이게 가는 것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런 불안에 휩싸였던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하바롭스크에서 또 열차가 전복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노약자와 어린이가 그 혹독한 겨울에 또 이주 과정을 견디면서 중간에 또 열차 안에서 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경우는 마땅히 묻을 데가 없으니까 중간에 이 열차가 내리면 그냥 시신을 거적으로 덮어서 놓고 가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어떤 그 강제 이주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인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분들도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그게 참 정말 이게 감동스럽고도 눈물겨운 경우인데요. 그것은 이제 고려사범대학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고려사범대학교는 이제 신문사 그리고 극장과 함께 1937년 9월 25일에 예. 한꺼번에 이제 이주가 됐는데 9월 10일에 고려사범대학교 시당위원회에서 전교생을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9월 25일에 이주를 하게 되니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제 수십여 쌓여 있는데 얼마 뒤에 고려인이 아닌 다른 민족 교원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고려인 학생들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너희들은 우리의 제자다. 우리는 제자들을 버려둘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같이 가겠다. 그리고 또 이제 고려사범대학교 식당에서 일했던 러시아 처녀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러시아 처녀는 당시에 17, 8살로 그때 고려사범대학교 1, 2학년 학생들하고 나이가 비슷한 또래였다고 그래요. 울면서 내게 가장 좋은 인상을 남겨준 백성은 고려인이다. 나는 당신들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6명의 이방인이 1937년 9월 25일에 이 베르베레츠카 역이죠. 거기에서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이 이렇게 울면서 말리는 걸 끝까지 뿌리치고 자발적으로 강제이주 열차를 타고 고려인들과 같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슬로르드로 가서 거기에 고려사범대학에서 끝까지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런데 참 이게 대단한 일이죠. 위대한 일이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아쉽게도 그때 문학 원론하고 세계문학을 강의했던 보이치크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분의 아내는 이제 러시아 어문학을 강의했고 그런 것만 하는데 이제 자료로서는 보이치크 교수 이분의 이제 사진 자료만 확인을 했고 다른 분들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당시 이제 고려사범대학교 졸업하셨던 분이 생존해 계실 때 정말 이분들은 위대한 일을 하신 분들이다. 고려인 강제주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반드시 알려서 이분들의 이름도 꼭 기억되게 해라.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고려인 강제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꼭 이분 이야기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그 우리 고려인들이 어느 국가로 어느 정도 숫자가 이주가 됐는지 뭐 최종적인 통계가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강제 이주는 최종적으로 37년 9월 9일부터 그해 말까지 17만 2천 명이 이제 이주가 됐는데 예. 초기에 이제 이주지는 카자흐스탄이었어요. 예. 이제 가까운 곳부터 이주가 돼서 카자흐스탄의 가라간다 그리고 우슈토베, 크슬로르다 여러 지역으로 이주되고 또 나중에 오는 열차들은 더 가가지고 우즈베키스탄까지 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카자흐스탄 이주자가 훨씬 많았죠. 통계를 보면은 카자흐스탄은 그때 2만 141가구에 9만 5천여 명,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1만 6,079가구에 7만 4천여 명 정도 되고 아주 일부가 키르기스탄으로 한 400여 명, 그리고 타지키스탄으로까지 이제 89명이 갔는데 대부분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갔죠. 그래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더 많이 갔는데 이게 한 2년, 3년 사이에 인구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비극을 더 겪었던 게 거기는 이주 과정에서 3가지 단계를 거쳤다고 할까요? 예. 첫 번째 이제 강제 이주. 당시에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돼 보니까
겨울이었는데 들어가 살 집이 없었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 그 원주민들의 그 집안에 들어가 산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근데 많은 수들은 거주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토굴을 파고 살았는데 그 과정에서 토굴 파고 살았던 겨울에 그때 추위와 풍토병 때문에 노약자 어린이가 무수히 사망을 했죠. 그때 예. 2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 그때 이제 토굴을 파고 살았던 게 1단계라고 하면은 이제 이듬해 4월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분들이 비로소 이제 밖에 영주할 집을 짓죠. 이게 대부분 이제 흙벽으로 초가를 지었는데 예. 이게 지어서 들어가서 한 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 그런데 이제 카자흐스탄은 막상 이주해 보니까 거기도 그 당시에 굉장한 자연재해가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생존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당시에 소련 정부에서 그 집단 농장들을 그 어려운 굉장히 그 생산량이 안 좋은 집단 농장을 강제적으로 고려인들한테 막 편입을 시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감당을 못하니까 어려워진 데다가 고려인들이 연해주에서 나름대로 농업에 종사한 사람, 어업에 종사한 사람, 임업 종사자 그리고 전문직. 예. 그런데 이걸 구분해주지 않고 그냥 그 여기저기 배분하니까 이분들이 많이 이탈을 했고 또 당시에 소련은 그 뭐랄까요? 그때 행정력이 좀 미비했어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이걸 이용을 해서 많은 이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이 농사 짓기가 더 좋은 기후가 온화한 우즈베키스탄으로 많이 빠져나갔죠. 그리고 그때 이산 가족이 많았습니다. 부모, 형제, 이 친척들이 따로 분리돼 가지고 다른 열차를 타고 가서 소식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모, 형제가 그 뭐 10여 년 후에 만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때 이제 가족과 친지를 찾아서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인구 역전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인구가 1940년 이후부터는 이제 카자흐스탄보다 지금까지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죠. 사실은 그 뭐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그 지역이 겨울이면 영하 50도를 뭐 오르내리는 그런 어떤 추위 뭐 그런 곳이고 또 말 그대로 황무지 그 자체였을 텐데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황무지를 개간해서 일구어내는 그 분들이 바로 고려인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적응 과정들이. 사실은 고려인 강제 이주의 원인도 예. 이제 공식적인 것은 연해주 고려인들 사이에서 일본의 첩자가 발흥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첩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막는다는 건데 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소련에서 중앙아시아의 그 대대적인 황무지를 그 개간해서 식량 증산을 하고 싶은데 영농 기술이 증명된 고려인을 그래서 일부러 이주시켰다는 그 설도 나올 정도로 고려인들을 어떻게 보면 주목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사실은 강제이주 이전 10여 년 전부터 고려인들 일부 집단들을 중앙아시아로 데려와서 많은 영농 시도를 해요. 벼재배 시도도 하고 또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보니까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날씨도 온화하고 거기도 많은 수가 농업에 종사를 해요. 예. 과수나 이런 데. 그래서 거기는 더 나았죠. 근데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카자흐인들이 유목민이고 또 개간이 안 된 황무지가 많은데 그 땅이 5만 년 전에 바다가 융기한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염분이 많고 지금도 보면은 눈이 온 것처럼 하얗게 깔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파서 이 그 농사를 지어도 물이 이제 소금물이 나오고 갈대밭이 많고 늪지가 많고 예. 근데 그런 데를 이렇게 개간을 하는데 수많은 고통을 겪었죠. 개간을 해가지고 억척스럽게 일을 해서 산업 생산 특히 영농 생산을 굉장히 높였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지역에서 집단 농장에서 성공적인 어떤 농업을 통해서 노력 영웅 뭐 이런 칭호를 받은 분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뭐 대표적인 분이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노력 영웅, 이걸 이제 정확히 번역하면 노동 영웅이죠. 예. 거기에서는 국가적으로 이 산업 생산량을 월등히 높여서 국가 경제에 기여한 사람을 이제 사회주의 노동 영웅이라는 칭호를 주고, 굉장히 이제 그렇게 해서 그분을 대우를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생산량을 이제 장려시키는 거죠. 근데 소련이 해체되기 전까지 사회주의 노동 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이 274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인이 206명이
예. 사회주의 노동 영웅 칭호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고려인이 소련을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0.2%가 안 돼요. 0.2%. 예, 안 돼요. 그런데 차지한 비율은 1%가 되죠. 그리고 민족별로 노동 영웅 칭호를 받은 숫자로 봐도 12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 있죠. 예. 그리고 몰다비아라는 나라 있죠. 거기에 주류 민족이 키르기스인이나 몰다비아인들은 인구가 이 코리안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많은 수인데 그 키르기스 전체 인구보다 많고 몰다비아 전체 인구보다도 많고 또 발틱의 삼국이라고 하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거기 전체 인구가 받은 것보다 고려인이 받은 노동영웅 칭호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얼마나 억척스럽게 사실은 그러죠. 거기에서 이 억척스럽게 일해가지고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피땀 흘려서 노력한 결과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분이 김만삼이라는 분을 볼 수 있는데 또 이제 이중 사회주의 노동 영웅을 칭호를 받은 이제 김병화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인물은 김만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분은 강제 이주 돼가지고 카자흐스탄 크슬로르다에 가까운 치일리 구역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벼 재배 전문가들만 따로 소련 정부에서 치일리 구역에 선봉 집단 농장을 만들지요. 그래서 거기는 벼 재배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김만삼이란 분은 이미 1900년 무렵부터 연해주와 만주에서 수없이 벼 재배를 신도해가지고 김만삼식 영농법을 확립한 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주에 와서도 이분은 거기에 토양과 어떤 날씨 이런 것을 잘 관찰을 해가지고 1942년에 그러니까 강제 이주 5년 만에 헥터당 세계 최고의 벼수확고를 올립니다. 세계 최고로. 세계 최고의 당시 기록에. 그런데 이제 그때 김만삼식 그 영농법 배우기 열풍이 불어가지고 당시에 이 카자흐스탄에 흩어졌던 여러 고려인 집단 농장에서 배우러 이렇게 와요. 그래서 김만삼식 영농법을 배우죠. 그런데 이것은 경험과 과학이 조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듯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논파는 어느 계절에 몇 센치 높이로 이렇게 고랑은 얼마 이렇게 만들고 고랑 깊이는 몇 센치로 얼마를 만들고 물은 일주일에 몇 번을 대주고 예. 그리고 거름은 질소, 인산, 칼륨을 때에 따라서 얼만큼 어느 때 뿌려야 되고 이런 걸 자기가 확립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세계 최고의 벼수확고를 올렸죠. 그래서 김만삼식 영농법이 널리 퍼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중앙아시아의 벼재배가 널리 확산되죠. 강제이주 이전에도 물론 중앙아시아에서 소련 정부에 시도해가지고 벼 재배를 해서 벼가 재배를 되고는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 이런 따뜻한 지역에서. 그런데 고려인이 이주되고 특히 김만삼이 벼 재배에 크게 성공함으로 인해서 벼 재배가 널리 확산이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랄까요? 중앙아시아 가면 쉽게 먹을 수 있는 플로프라고 하는 우리의 볶음밥 비슷한 기름볶음밥이 있어요. 예. 대표적인 음식인데 그게 예전에는 쉽게 먹기 어렵죠. 쌀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고려인들이 벼재배에 크게 성공한 이후로 이제 보편적으로 먹는 그런 음식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이 소련 지역에 미친 가장 큰 문화 양식 중에 하나가 벼재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그 지역에 갔을 때 김병화 농장에 제가 들렸던 적이 있거든요. 결국 이제 우리 고려인들이 그런 황무지를 개척을 해서 어떤 경제적인 성장의 기반을 만드는 어떤 역할을 했던 건데 그런 어떤 경제적 생활의 어떤 그 터전을 닦으면서 결국은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고려인의 문화 부흥 운동이 또 일어나는 배경이 됐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고려인들이 연해주에서는 이 문화예술을 크게 부흥시켰는데 강제유지 되면서 사실은 강제유지 되기 전에 연해주에서는 그 출판사들도 많았어요. 예. 고려사범 대학교 출판사 있고 신문사 출판사 있고 신문사도 여럿이고 그런데 강제유지 때 이 활자와 활자 주조기를 가져올 수도 없었어요. 예. 다 놔두고 와야 됐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선봉신문만큼은 활자와 활자 주조기를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허락을 해줬죠. 그래서 그것 바탕으로 이제 신문이 발간되고 이래저래 하고 했는데 초기에 신문사와 극장은 말 그대로 정말 어려움 속에서
근근히 이렇게 생존해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신문도 강제이주 이듬해 1938년 5월 15일에 복간이 됐는데 레닌기치라는 이름으로 타블로이드판으로 이게 격주에 한 번, 그리고 그것도 우리의 시군 구할 때 군단위의 신문이에요. 얼마나 그 초라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문사 직원들은 수많은 그 정부의 청원을 얻고 노력을 해가지고 지면도 늘리고 또 이 신문의 지위도 높이고 또 극장은 초기에 그 열악한 상황에서 또 순회 공연도 가야 되는데 아주 어려웠죠. 그런데 이 고려인들이 이 집단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시던 그 지도자들이 농업 생산량을 높이면서 경제적으로 조금씩 윤택해지니까 이분들이 유일하게 남은 고려인들의 문화예술 기관인 신문사 극장을 이제 후원을 하게 됩니다. 후원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극장 같은 경우는 순회 공연을 오게 되면 왜 다른 데서 못 하죠. 그래서 순회 공연 이렇게 비용을 대주고 또 와서 며칠간 체류할 수 있는 그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자유롭게 순회 공연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또 신문은 이 고려인 집단 농장에서 신문을 이렇게 구독을 해주죠. 그 집단 농장이 이제 그 조금씩 이제 여유가 축적이 되니까 뭐 몇백 부씩 구독도 해주고 그러면서 후원을 해주면서 선순환을 이뤄가지고 이 신문사와 극장도 점차 이제 더 활발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돕는 구조로 이렇게 더 발전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선봉이라는 신문이 중앙아시아 이제 카자흐스탄 쪽으로 와서 한번 이제 뭐 폐간이 되긴 했지만 다시 복간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금까지 쭉 전해져 내려오는 게 고려일보잖아요. 그 고려일보의 어떤 그 문화운동의 어떤 중심지로서 어떤 의미가 좀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주시죠. 예. 고려일보의 기원은 1923년 3월 1일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창간된 선봉신문입니다. 선봉신문은 창간되던 당시에는 제호가 3월 1일이었습니다. 3.1운동 4주년을 기념해서 발간을 했고 이게 4호부터 선봉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이 창간호를 보면은 전부 다 3.1운동으로 채워져 있어요. 3.1 독립, 기미 독립 선언문도 있고 3.1운동 정신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의 고려일보도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신문으로 볼 수 있죠. 예, 이제 이 신문이 강제이주 직전인 1937년 9월 12일에 1644호를 내고 폐간이 되죠. 그런데 강제이주 되면서 그때 이 신문사 직원들이 이 신문을 복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이 참 그 어려웠던 게 강제이주 이전에 선봉신문의 부장급들, 이제 뭐 편집부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장급들이 있죠. 그 부장급들은 전부 다 대부분이 다 체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기관의 종사자들이야말로 가장 많은 비밀을,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소련의 위협이 되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농업부장 황동훈만 체포를 피해서 강제주를 당했는데 이제 이분이 강제주 되어 가지고 신문을 복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나중에 소련 정부에 체포돼서 또 목숨을 잃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듬해인 1938년 5월 15일에 레닌기치라는 이름으로 선봉신문을 바탕으로 다시 이제 복간을 하죠. 이 신문이 1991년 1월 1일에 제호를 고려일보로 바꾼 게 지금의 고려일보. 2023년 재작년이 됐네요. 11월에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기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신문이 이제 고려인들의 문화, 민족 그을 지키는데 한 공헌이라면 정교하고 다듬어진 모국어를 계승시킴으로써 모국어를 지키고 모국어 교육. 나중에 대학은 폐쇄가 되더군요. 그래서 그 대신에 모국어 교육도 담당을 하고 또 하나는 한글 문학을 꼽히게 했죠. 사실 한글 문학을 꼽히게 한 게 대단한 일이에요. 강제이주 이전에 선봉신문도 1933년 10월 3일에 이 문해폐지란을 이제 발간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한글 문학을 발전을 시키는데 거기에 포석 조명이가 큰 역할을 했죠. 강제주 돼가지고 또 이 문해폐지란을 개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해폐지란에 많은 작가들이 작품을 투고함으로 인해서 1980년대까지도 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립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한글 문학이 융성을 했고
더 우리가 추적해 보면 2008년까지 한글 문학이 존재를 했다고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자료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려일보를 중심으로 한 모국어 문화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제 그 문화관 2층에 있는 국가 지정기록물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많이 좀 생산이 됐겠네요. 그렇죠. 이제 신문사와 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극장. 예. 극장은 강제주 돼가지고도 본연의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이 희곡 작가들이 많은 작품을 썼죠. 예. 희곡을 쓴 희곡 작가들이 또 작가니까 예. 신문사에서 일하기도 하고 또 신문에 투고를 하고 그러면서 작가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문사와 극장에서 일했던 작가들 중심에 이 문학 작품이 지금까지 그 원고가 보존이 돼서 지금 우리 문화관에서 국가지정기록물 13호로 등재된 고려인 모국어 문화예술 기록물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권은 고려 극장 90년 역사를 보여주는 263회 사진이 들어있는 사진첩이고 예. 나머지는 대부분의 희곡 작품과 소설 작품 그리고 고려인 구정가요를 필사한 작품으로 6필 원고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주 귀중한 자료죠. 이제 아까 홍범도 장군 말씀하실 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네. 또 하나 이제 언급해야 될 게 고려극장이잖아요. 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연극을 순수 이제 우리 모국어로 한국어로 이렇게 무대에 올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고려극장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고려일보와 고려극장 예. 이 두 가지 그 모국어 문화예술 기관이 예. 지금의 고려인을 이끌어온 어떤 유일한 양대 산맥이었죠. 사실은 그전에는 고려사범대학교까지 해서 삼두마차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쌍두마차라고 해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강제 이주 돼가지고 고려사범대학교도 강제 이주 됐죠. 그런데 이듬해 1938년에 재개교를 하면서 이 스탈린 정권이 고려인을 포함한 이런 소수민족들한테는 대학 교육에서 이 소수민족 언어를 사용할 수 없게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냥 일반 소비에트 보통 그냥 사범대학교로 변해본 거예요. 고려사범대학교에 이제 조선 어문학과도 있었는데 조선 어문학과만 그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이제 그건 뭐 조선 어문학이니까 우리말로 교육을 했고 신입생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어문학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그냥 일반 사범대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이 대학 기능이 없어지니까 당시에 이 고려인들의 그 일반 학교도 많이 있었는데 도미노처럼 다 문을 닫았어요. 왜 그러냐면 강제주 이전에는 연해주에서는 이 고려인들이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고 하니까 우리말로 해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는데 강제주 대에서는 일단 우리말로 배워가지고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막힌 데다가 또 고려사범대학교까지 우리말을 사용 못하니까 쓸 수가 없죠. 굉장히 많은 이 일반 학교들 다 문을 도미노처럼 닫아버리고 우리말이 급속도로 사라졌죠. 그렇지만은 그때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던 이 모국어 신문사 그리고 우리말 극장 이 두 기관이 이제 고려사범대학교의 기능까지 짊어지고 신문사는 거기에 이제 뭐 우리말 사전 해가지고 우리말 단어풀이도 하고 또 우리말 뭐 교육 이런 부분도 이렇게 싣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말 교육을 시키고 또 연말을 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투고를 하면서 우리말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끌었고 극장은 사실 우리말의 모국어의 대중적인 언어의 어떤 확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신문사에는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언어를 구사하는 작가들 중심으로 이 고급 인력이 상주를 했다면 극장은 우리말로 연극하면서 순회 공연을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창한몽 알죠? 이수일과 심선에 나온 창한몽 이러한 것들을 연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대사를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이 모국어의 확산에는 이 고려극장이 큰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는 이 극장에서 우리말 가요, 전통 민요나 잡가, 신민요 그리고 고려인들이 창작한 가요들을 극장에서 계속 순회 공연하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 대중들이 극장을 통해서 우리말 가요를 배우고 널리 배우고 확산을 시켰으니까 실질적인 그 일반 대중들의 가슴 속에는 고려 극장이 우리말을 지키고 보급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겠네요. 이제 강제 이주 이후에 이제 그 고려인들에 대해서 특수 이주민이라는 그 어떤 신분이 부여되면서
이제 거주 이전의 제한 뭐 이런 것들도 이루어졌다고 하던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이후에는 어떤 그 변화를 겪게 되나요? 고려인을 강제 이주시킨 이 스탈린, 이 1953년에 이제 사망하죠.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회가 조금씩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스탈린의 뒤를 이어서 공산당 서기장이 된 후르시초프. 예. 이분이 이제 1956년에 소련 공산당 이제 전당대회를 열면서 스탈린 개인 숭배를 배격하게 되죠. 예. 그때부터 이제 사회가 일거에 이제 부드러워지고 해빙기가 도래하죠. 해빙기가 도래하면서 그때 이제 고려인처럼 강제 이주시킨 특수 이주민에 대한 거주 이전의 제한 규정을 철폐를 합니다. 예. 그리고 소련 공민권을 완전히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주할 수 있고 그때부터 비로소 고려인들이 군대도 갈 수 있었어요. 아. 그때는 군인으로 받아주지 않았죠. 적성민족이 소련 정부의 총을 들이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안 받아줬다가 이제 군대에 받아주고 완전한 권리를 회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려인들이 이제 널리 분산 이주를 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스탈린 시대에 탄압받은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 예. 그것도 56년부터 61년까지 순차적으로 또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성격이 바뀝니다. 그리고 소련이 그 당시에 미국과 체제 경쟁을 하면서 굉장히 진취적으로 나가던 시절이라 소련이 자신감이 있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고려인들도 이제 자유를 얻어서 널리 이제 분산 이주하게 되는데 이게 고려인들의 세 번째 이주. 그럼 소위 자유 이주로 이제 규정이 되는 3차 이주. 그렇죠. 그게 이제 1956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 이주의 좀 특징을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강제주 돼가지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예. 정말 이 고려인들이 심혈을 기울였던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교육. 사실은 강제주 이전 연해주에서도 늘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부모들이. 우리는 조국에서 살지 않고 남은 나라 땅에 사니까 러시아인보다 공부도 2배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법질서도 2배 더 잘 지켜야 된다. 강제주 이후에도 고려인들 감동스러운 게 카자흐스탄 우슈토베 같은 경우는 강제주 돼가지고 토굴을 팔고 살았는데 이듬해 38년 4월에 토굴에서 나오면서 개인이 주거할 집을 먼저 짓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공통으로 짓고 개인 집을 지었어요. 그만큼 교육에 열정이었죠. 그런데 스탈린이 죽기 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수도로 자식을 뭐 공부하러 보내기도 하고 일부 했지만은 여전히 거주 이전에 그 제한에 묶여서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자유를 주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을 이 소련의 유수의 어떤 교육 도시로 유학을 보내죠. 그래서 많은 그 학생들이 이제 유학을 떠납니다. 그 유학생들이 떠나서 전문 교육을 받고 이제는 농촌으로 돌아오지 않죠. 그 지역에 남거나 돌아오더라도 이제 도시의 전문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고려인들이 이주를 하다 보니까 일부는 그리운 고향 연해주로 또 이주를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이주를 해보니까 러시아 남부나 남러시아나 또 카프카스나 우크라이나 지역을 보니까 농토가 너무나 비옥해요. 농사 짓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농사를 지켜서 농업 이민도 많이 가고 처음에는 계절 농사라고 해서 이른 봄에 농사 지러 갔다가 늦가을에 돌아오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이주를 해가지고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널리 학업과 직업 선택의 기회를 찾아서 이주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3차 이주의 특징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이제 4차 이주, 3차, 4차 이주를 통해서 이제 중앙아시아 각국으로 이주된 우리 고려인들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국으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까? 1990년대 초반 중반부터 조금씩은 들어와서 해외 노동력을 필요로 하면서 고려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게 됐고 지금 국내에 고려인들이 갈수록 많이 들어오는데 한 가지 특징은 초반에는 고려인들이 여기에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를 이렇게 축적한 다음에
돌아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여기서 몇 년 거주를 하면서 정착을 많이 꿈꾸지요. 지금 이제 소위 고려인에 대한 어떤 이주의 과정 전체 이제 역사를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고려인들의 정체성 측면에서 어떤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스스로를 이중 소유자로 표현을 해요, 작가들이. 그리고 우리 역사를 배우지 못했어요. 소비에트 역사, 러시아 역사, 러시아 문화, 러시아 문학 이것만 배웠어요.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완전히 러시아인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 러시아에서 취급해주지도 않고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다르고 강제 이주된 민족들은 또 보이지 않는 슬픔이 아픔이 있죠. 어디 가나 이렇게 소속되지 못한 러시아인도 아니고 카자흐인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한국인도 아니고 그렇지만 나는 누구일까?